자,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명절 잘 보냈어요? 자, 페이지 273페이지 한번 볼게요. 저당화 유동화. 자, 여기 핵심 파트 한번 보겠습니다. 그 273페이지 한번 넘겨볼게요. 자, 넘기시면은, 그게 279페이지 보시면은, 279페이지까지 한번 넘겨봅니다. 279페이지 보시면은 그 위에 주택 저당 정권 MBS 종료되어 있죠. 요거 하나 별표 칩니다. 요거 하나 별표. 그래서 지금 공부하는 과정이 여기에 있는 표에 나오는 여기에 있는 요약을 공부하기 위한 과정이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요걸로 마무리해 주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또 한 번 넘겨볼까요? 넘겨보시면은 페이지 284페이지 284페이지 보시면은 부동산 투자회사법 박스 나옵니다. 요거 하나 별표. 요 두 개는 우리의 금융론 파트의 핵심 파트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설명하는 과정이 요 두 개를 정리하기 위해서 설명한다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다시 넘어올게요. 자, 칠판 한번 볼게요. 저당화 유동화라는 게 뭔지. 자, 나 수요자는 여러분들입니다. 또 나 역시 마찬가지죠. 나 수요자는 돈이 없으면 어디로 갑니까? 은행 갑니다. 그죠? 금융기관 쪽으로 가요. 뭐 들고? 저당 들고 갑니다. M이랑 요게 주택 저당입니다. 집이라 보시면 돼. 집 들고 가서 자금 돈 빌리고, 그 다음에 나는 열심히 일해갖고, 이제 원리금 이자 갚습니다. 한 5% 정도. 그래서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 아는 시장이라 보시면 돼요.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 아시는 1차 저당시장입니다. 뭘 한다고요? 1차 저당시장이라고 그래요. 그럼 1차 저당시장에서 주인공은 누굽니까 하면은 수요자, 돈을 빌리고자 하는 수요자하고 금융기관 사이. 1차 저당시장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면은 이러한 어떤 저당채권, M이란 저당채권이 탁 튀어나오는 기간이라, 튀어나오는 시장이라 보시면 돼요. 저당채권이 많은 시장, 형성되는 시장입니다. 요게 1차 저당시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시장입니다. 여러분들 딱 요까지 알아. 그럼 내가 은행에 잡힌 이러한 어떤 내 집이, 나의 집 M이라는 것이 여기에 어디로 돌아다니는가 한번 볼게요. 자, 대출자은행은 여러분한테 돈 빌려주고 나면 자기도 돈이 없어. 그럼 자기도 투자자한테서 가서 돈을 빌려야 돼. 그럼 M이란 걸 들고 또 투자자한테 갑니다. 투자자한테가. 여기 있는 투자자는 요 M을 저당 잡고 이 사람한테 돈을 빌려줘. 그럼 이 사람은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저당 잡고 여기서 저당 수익을 챙기지 않으면은 이 사람은 보통 어디로 갑니까 하면은 요구 수익률, 보통 뭐 채권 같은 데 이런데 국채 이런 쪽으로 이쪽으로 투자한다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 투자 수익률보다 여기 수익이 더 높기 때문에, 여기 수익보다는 여기 수익이 더 높기 때문에 저당 잡고 돈 빌려준다 봐야 돼요. 그럼 우리가 수익률만 잠시 한번 볼게요. 수익률만. 나는 은행에 제 집 잡히고 은행에 나는 5% 수익 줍니다. 5% 수익 줘. 그러면 대출자인 은행은 이 사람한테 몇 프로 줍니까 하면 한 4% 정도 준다 봐야 돼요. 근데 이 사람은 4% 받고 돈 빌려주는 이유는 뭐 때문에? 국채라는 어떤 이런 채권의 요구 수익률, 얘가 한 2.5%, 얘보다는 뭐하기 때문에? 높기 때문에. 자, 이자율만 봅니다. 이자율. 국채라든가 채권에 투자하게 되면 2.5%, 은행에 돈 빌려주면 4%, 그 다음에 수요자는 은행에 몇 프로? 5%. 은행이 요 마진 갖고 먹고 사는 거죠. 은행이 요 마진 가지고 먹고 산다니까. 이해되세요? 그럼 1차 저당시장의 수익률 몇 프로? 1차 저당시장 몇 프로? 5%. 2차 저당시장 및 저당 수익률은 몇 프로? 4%. 요거 수익 몇 프로? 2.5%. 요거 3%로 할게요. 2.5%라면 귀찮으니까 3%. 수익률이 이렇게 바뀐다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저당이란 어떤 여러분들이 은행에 잡힌 저당이란 채권이 돌아다니면서 뭐를 만들어냅니까 하면
자금을 만들어야 된다 봐야 돼요. 이걸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하면 저당의 유동화라 그러고, 이때 나오는 자금을 갖다 우리는 시장에서 유동화 자금이라고 합니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우리가 유동화란 것은 뭡니까 하면은 내가 돈이 없어, 돈이 필요해서 제피기 위한, 제피는 이런 어떤 저당 채권이 시장을 돌아다니면서 뭘 만들어야 됩니까 하면 이렇게 자금을 융통시키게 만들어줘요. 이걸 저당의 유동화라고 그래요. 그럼 1차 저당 시장이라는 것은 수요자하고 대출자 간의 요 시장을 놔두는 1차라 그럽니다. 그럼 1차 저당 시장에서는 어떤 게 일어납니까 하면 저당이 튀어나와. M. 주택 저당 채권이 튀어나오는 시장. 그게 뭡니까? 1차. 그 다음에 대출자, 금융기관과 투자자 사이, 이걸 갖다 우린 2차 저당 시장이라고 그래요. 여기서 수많은 자금이 막 이렇게 쏟아진다 봐야 돼. 여기서 수많은 자금이 쏟아지고 이러한 어떤 2차 시장이 이게 유동화의 결정적 시장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유동화 시장은 몇 차 시장입니까 하면 2차 시장이야. 여기서 수많은 자금이 막 쏟아짐으로 해서 수요자한테 자금을 공급해주고, 수요자한테 무한대로 자금을 공급해주고, 이런 시장을 하더니 뭘 한다고? 이걸 하더니 저당의 유동화 시장이라고 합니다. 됐나요? 자, 교과서 한번 볼게요. 자, 교과서에서는 274페이지 한번 볼게요. 274페이지. 자, 그게 박스 봅니다. 박스. 1차 저당시장과 2차 저당시장. 1차 저당시장이라는 것은 저당 대부를 원하는 수요자하고 저당 대부를 제공하는 금융기관입니다. 그게 수요자하고 금융기관 체크하시고, 수요자와 금융기관 사이의 시장을 놔두는 1차 저당시장.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하면 저당 채권이 뭐 되는 시장? 형성되는 시장이라 되어 있나요? 저당 채권이 어떤 시장? 형성되는 시장. 형성되는 시장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2차 저당 시장이죠. 이때 자금이 공급되는 시장입니다. 구성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은 2차 대출기관하고 투자자 사이로 구성이 됩니다. 2차 대출기관하고 투자자 사이로 구성이 된다 봐야 돼요. 자, 이때 저당 채권이 얘는 유통되는 시장입니다. 유통. 그래서 유동화의 어떤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2차 저당 시장이라 봐야 돼요. 자, 그 다음 그 밑에 박스 금리 한번 봅니다. 금리. 박스 보시면은 거기에 1차 저당시장 금리는 2차 저당시장 금리보다 클 것이고, 1차 저당시장 금리를 우리는 얼마로 잡았습니까? 그러니까 5%로 잡아놨죠. 2차는 몇 프로? 4%. 2차 저당시장 금리는 4%. 여기 말하는 저당 수익률이 2차 저당시장 금리하고 똑같은 겁니다. 저당 수익률이나 2차 시장 금리하고 똑같아 봐야 돼. 그러면 저당 수익률도 4%. 요 수익률은 3%. 요 수익률은 3%. 자, 다시 실판 볼게요. 자, 여기 말을 보니까 저당의 유동화라는 게 있습니다. 저당. 자, 저당이라는 것은 지금부터 이제 우리는 M이라 보시면 돼요. 모기지입니다. 모기지. 주택 저당 채권을 갖들인 M이라 그러고, 이걸 뭐라 그래요? 저당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M 요거는 뭐예요? 모기지입니다. 집이에요, 집. 그래서 나 개미가 돈이 없으면은 은행에다 가서 집 잡히고 돈 빌려주죠. 그 다음에 나는 열심히 일해서 원리금을 갚습니다. 5%. 그럼 요 대출자 자기도 돈이 없어. 파워 투자자들한테 가죠. 기간연금, 공제조합이라든가 뭐 이런 정건사, 뭐 새마을금고 하여튼 파워 투자자한테 가서 다시 돈 빌려. 자, 돈 빌릴 때는 4% 수익 주죠. 4%. 그럼 여기 있는 사람도 있는 돈을 가지고 요거 수익률 국채라든가 이런 채권의 수익을 놓으면은 3%밖에 수익이 안 나기 때문에 쪽이 잡히고 이렇게 해서 4%를 받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이렇게 자금이 쏟아진다 봐야 돼요. 여기서 큰 자금이 쏟아짐으로써 이렇게 우리들한테 수요자들한테 원활하게 자금이 이렇게 공급되는 시장을 뭐랍니까 하면 이걸 자금의 유동화 시장이라고 그래요. 됐나요? 자, 근데 얘들은 뭐 합니까 하면은 한국주택금융공사, 외국에는 이제 SPC라고 그러죠. 외국에는 SPC라고 그래요. 그럼 여기는, 이 기관은 어떤 일을 합니까 하게 되면은 여기에서 투자자들이 자금을 막 쏟아냅니다. 근데 못 믿는 거야. 여기서 엄청난 자금을 쏟아내는데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유동화 중개기관이 들어옵니다. 중개기관.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누가 들어옵니까 하면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들어오고, 외국에서는 SPC라는 게 들어와요. 그럼 이 사람은 이 기관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하게 되면은, 자, 이 기관을 중간에 딱 내세움으로 해서 이제는 저당을 갖다가 얘가 받습니다.
여기서 돈이 나가. 여기다가 원리금을 주고. 그러면 투자자는 여기다 자금을 쏴주죠. 여기다가. 그건 한국주택금융공사는 그럼 이 안에 뭐가 있습니까 하면 이 안에 전부 다 이거밖에 없어. 이거 M밖에 없어. 돈 빌려주고 뭐만 갖고 있습니까? 주택저당밖에 없어. 이 주택저당을 해서 담보로, 주택저당을 담보로, 팩트, 담보로 해서 뭐, 시크릿, 정권을 발행하죠. 이게 MBS 정권이에요. 그래서 주택금융공사는 이렇게 해서 MBS 정권을 만들라고 투자자한테 팝니다. 팔아. 그래서 매년 5월달이나 봄 되면은 이게 설명회가 있어요. MBS 설명회가 있어. 그럼 투자자는 그걸 사죠. 그걸 사고 이렇게 해서 자금을 쏘아준다 봐야 돼. 이래 되는 구조 이해되세요? MBS가 어디서 태어나는 거 이해되세요? 그래서 MBS란 것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받아놓은 요 M. 이 M을 담보로 뭘 발행한다고? 정권을 발행한다고. 그걸 갖더니 MBS 정권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MBS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ABS라는 게 있습니다. MBS라는 게 있고, ABS라는 게 있어요. 그럼 MBS는 뭡니까 하면, 요거는 M이라는 건 모기지입니다. 모기지. 주택저당을 담보로 발행한 정권이고, ABS라는 것은 요거는 에셋이에요. 에셋이라는 것은 돈이 될 수 있는 모든 가치. 돈이 될 수 있는 모든 가치를 발행한 정권을 요걸 뭐라 그럽니까? ABS 정권이라고 그래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손흥민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유럽에서 어디로 갔어요? 미국 LA로 갔죠. LA. 그럼 예를 들어서 손흥민이 LA가 오기 때문에 이게 미국에서 축구 열풍이 막 불어. 그럼 LA 구장이, 축구 구장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좁아서 조금 모자란다 볼 때 새로운 LA 구장을 하나 크게 만듭니다. 만드는 돈이 한 7천억 들어. 7천억. 그럼 이거 어디서 만들겠습니까? 돈이 이 현금 없죠? 없어. 그런데 손흥민이가 예를 들어 LA에 오게 되면 분명히 LA 구장에서는 손님이 많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그 많은 손님의 표값 있죠. 표값을 담보로 해서 뭘 발행해? ABS 정권 발행하죠. 이걸 파는 거예요. 이걸 팔아갖고 요 7천억을 만들죠. 이런 게 전부 다 뭡니까? ABS 정권이라 봐야 돼요. 돈이 될 수 있는 가치를 담보로 해서 발행한 정권을 말한다고 ABS 정권이라고 한다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특수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돈을 잘 빌릴 수 있어. 뭐 때문에 그 사람들의 가치가 높기 때문에 이게 일종의 뭡니까? ABS라 봐야 돼요. 주택저당만을 담보로 발행한 정권을 뭐라 그러고, 주택저당만을 담보로 한 정권을 뭐라 그러고, MBS. 돈이 될 수 있는 모든 가치를 담보로 발행한 정권을 ABS. 여러분들이 리스, 자동차 한 사면 리스로 차게 되면 여러분들 월분만 내면 돼. 근데 그게 어디에 가 있습니까? 전부 다 하나 풀로 묶여갖고 ABS로 가 있다니까. ABS로 가 있다니까. 그런 것들. 그래서 자동차 같은 것들, 자동차를 담보로 발행한 정권, 그것도 뭐야? ABS죠. 그러면 MBS가 크겠습니까? ABS가 크겠어요? ABS가 크다 봐야 되죠. 자, 교과서 한번 볼게요. 자, 276페이지 한번 봅니다. 275페이지. (275페이지) 오시면 거기에 저당 대출 채권이 유동화 제도에서 1번에 MBS라는 게 있습니다. MBS라는 것은 그게 주택저당담보정권이라고 합니다. 주택저당담보정권. 주택저당담보정권. 그것만 이해하시고. 자, 넘어갑니다. 자, 3번에 ABS 돼 있죠. ABS. 이거는 자산담보정권입니다. 자산담보. 돈이 될 수 있는 모든 가치, 현금화할 수 있는 모든 자산을 기초로 발행하는 정권. 그 둘째 줄에 보시면 적 돼 있죠. 적 돼 있나요? 현금화할 수 있는 모든 자산을 기초로 발행하는 정권. 이걸 뭐라 그럽니까 하면 ABS 정권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밑에 한번 봅니다. 2절에 주택저당정권, 이제 MBS라는 게 나오죠. MBS 보니까 오른쪽입니다. 오른쪽에 종류가 많아요. MBTS라는 게 있고, MBB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MPTB라는 게 있고, 이제 CMO 요 네 가지. 그래서 요 네 가지 구분하는 게, 요게 요번 파트의 어떤 숙제라 보시면 돼요.
자, 칠판 한번 볼게요. 칠판. 자, MBS란 정권을 발행하게 되면은 MBS 정권을 사기 위해서 이제 투자자들이 설명회를 들어옵니다. 그러면 MBS 정권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지분형이 있고 채권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분형과 채권형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지분형과 채권형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하면, 자, 예를 들어서, 자, 여기 갑이란 친구가 사업을 하는데 돈이 10억이 들어. 근데 자기한테는 현금이 5억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A란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또는 또 B란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A는 여기다 자기 투자한다 그래. 5억을 얘는 투자를 한다 그래. 근데 얘 B라는 사람은 자기는 5억을 빌려준다 그래요. 그럴 수 있겠죠. 내가 10억짜리 사업하는데 돈이 5억이 모자래. 그럼 어떤 친구는 나한테 투자한다는 친구가 있을 것이고, 어떤 친구는 나한테 돈을 빌려준다는 친구가 있어. 그럼 요 A라는 친구는 분명히 이걸 투자하고 나면 여기 한 50%에 대한 지분을 가지겠죠. 그러면 갑에 대한 어떤 사업이 성공하고 실패하는 것은 A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사업이, 갑의 사업이 성공하든 실패하든 A하고는 관련이 있다 없다? 예? 예? 있죠? 있어. 여기 뭡니까? 지분형이라 봐야 돼요. 여기서 발생하는 사업 부분에 대한 모든 수익과 위험이 그대로 이렇게 전달되는 게 이게 지분형이에요. 자, 근데 B란 친구, 이 사람 5억을 빌려준 친구야. 얘는 뭐만 받으면 돼요? 원리금만 받으면 돼. 원리금. 그러면 갑이 사업을 잘하든 얘하고 상관이 있다 없다? 없어. 이게 채권형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주식 사는 게 지분형이라 보면 돼. 주식 사는 게 지분형이야. 그러면 그 주식의 어떤 가치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거기 바로 여러분한테 바로 치명적으로 오죠. 여기 지분형이라 봐야 돼. 은행에 돈 빌리는 게 뭐야? 채권형이라 보시면 돼. 내가 사업하기 위해서 은행에 돈 빌렸어. 근데 은행은 내 사업하고는 상관없어. 은행은 내가한테 뭐만 받으면 돼? 이자만 받으면 돼. 이게 채권형입니다. 이해되세요? 그러면 MBS를 사러 오는 어떤 투자자들은 분명히 지분형 투자자가 있고 채권형 투자자가 있어요. 그러면 지분형 투자자는 말 그대로 모든 수익과 위험을 자기가 다 가져간다는 거야. 채권형 투자자는 그 사람은 돈만 빌려주는 개념이라 봐야 돼요. 이해됐나요? 자, 그래놓고 한번 볼게요. 그러면 이러한 어떤 주택 저당에 대해서, 이런 M에 대해서 우리가 수익과 위험을 한번 분석해 볼게요. 자, 주택 저당 M이 돌아다닙니다. M이 돌아다녀요. 자, 여기 돌아다님으로 해서 수익은 어떤 게 있습니까 하면 당연히 이거예요. 원리금. 수익은 당연히 원리금이야. 근데 위험은 뭐가 있습니까 하면 두 가지 위험이 있죠. 채무불이행위험과 조기상환위험. 채무불이행위험이라는 것은 뭔데 하게 되면, 채무불이행이라는 것은 자, 요 대출자인 금융기관 은행은 얘한테 5% 수익 받아가지고 1% 남가먹고 여기다가 4%를 넘겨줘야 되는데 원리금 자체를 주지를 안 해. 이쪽에서 여기서 주지를 안 해. 나자빠진 거야. 난 모르겠다. 나자빠진 거야. 이걸 뭐라 그럽니까 하면 채무불이행위험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채무불이행 때문에 은행에서 뭐 잡아놓습니까? 여러분들한테 저당권 잡아놓죠. 건재당 한 120%, 130% 잡아놓는다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조기상환위험이라는 것은 뭡니까 하면, 조기상환위험이라는 것은 이 대출자인 은행은 여기서 5%를 갖다가 받아가지고 일로 4% 줘야 되는데 이 수요자가 돈을 다 갚아버리거든요. 돈을 다 갚아버리면은 이 5% 이자 여기에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여기 안 들어오죠. 5% 이자가 안 들어와. 저는 돈 빌려가고 줘야 되는데 이걸 뭐라 그래요? 은행 입장에서는 조기상환위험이라 그래요. 그래서 조기상환위험 때문에 은행에서 여러분들하고 무슨 계약합니까? 조기상환위험 약정 수수료 계약하죠. 3년, 4년 이내 일정 기간 이내 여러분 고객님이 돈을 다 조기상환하게 되면 조기상환 수수료를 지불하셔야 됩니다. 해서 그 계약을 한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그런 어떤 채무불이행 때문에 저당권 잡아놓고 조기상환 때문에 수수료 약정 계약하는 것은 뭐 때문에? 다 이런 이유 때문이죠. 왜?
자기가 생돈을 빌려주는 게 아니고 자기네들도 돈을 빌려하고 이자를 줘야 돼요. 자기네들도 이자를 줘야 되는데 앞에서 아예 나자빠지거나 앞에서 조기상환 해버리면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생이자가 나가야 돼요. 이해됐나요? 이걸 은행에서 뭐라 그럽니까? 위험이라 그럽니다. 이걸 말한다고 은행에서 위험이란다고.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자, 지분형 투자자의 스타일 한번 볼게요. 지분형 투자자. 자, 이 사람은 어떤 투자 스타일입니까? 하면은, 자, 여기에서 차입자, 수요자죠. 수요자가 M을 일로 던집니다. 그럼 이 M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면 수익은 뭐가 있고, 원리금이라는 게 있고, 위험은 채무불이행률과 조기상환 위험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어떤 수익과 위험이 쭉 이런 현금 흐름이 대출자를 거쳐서 투자자한테까지 이렇게 전달되는 것이 이게 뭐가 됩니까? 이게 지분형이에요. 이해됐나요? 그럼 앞에서 예를 들어서 조기상환을 하든 그 다음에 채무불이행하든 그 위험 투자자가 다 받아야 돼요. 물론 원리계획한 수익도 다 받아야 되고 이게 지분형 투자자입니다. 그런데 채권형 투자자는 틀려. 채권형 투자자는 새로운 자금 돈 빌려주고 그냥 뭐만 받는 사람들 이자만 받아. 그러면 M에 관련된 이런 수익과 위험은 전부 다 누가 다 가져가야 됩니까? 하면은 정권 발행자가 다 가져가야 돼요. 정권 발행자가 수익과 위험을 다 가져가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여기다 돈 빌리죠. 거기다만 이자만 받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채권형 투자자라고 보시면 돼요. 지분형과 채권형 구분 가세요. 그래서 우리가 채권형 같은 경우에는 주택 저당에 발생하는 현금 수익과 현금 흐름이 전부 누구한테 갑니까? 하면 발행자한테 간다 봐야 돼요. 새로운 자금에 뭐 이자만 받는다 보면 돼요. 요게 지분형과 채권형입니다. 지분형과 채권형. 자, 그러면은 여기서는 수익이 뭐가 있다 그랬습니까? 수익은 뭐 원리금. 위험은 뭐가 있다 그랬습니까? 채무불이행률과 조기상환위험. 채무불이행 때문에 뭐 잡아놓고 저당권 잡아놓고 조기상환위험 때문에 우리는 약정수수료 계약을 해놓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수익과 위험이 전부 투자자한테 전달되는 것은 뭐가 되고? 지분형. 그 다음에 발행자가 다 먹고 새로운 자금에 대해서 이자만 빌려주는 것이 이거는 채권형이라 봐야 돼요. 됐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게 타이틀 제목 5개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목 5개. 여기 보면은 지분형 정권과 채권형, 그 다음에 혼합형 정권이 있는데 이 정권에 대해서 어떤 권리가 어디에 해당되는지 이걸 여러분들이 체크하셔야 돼요. 자, 한번 봅니다. 여기 보니까 채무불이행 때문에 저당권 잡아놓고 그 다음에 원리금이라는 것은 수익입니다. 수익. 그 다음에 조기상환위험 이런 것들, 이러한 것들이 전부 다 투자자한테 가는 것이 이게 뭐가 됩니까 하면 지분형 정권이라 봐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전부 다 발행자한테 가는 것은 이거는 뭐가 됩니까 하면 채권형 정권이라 봐야 돼요. 그리고 영어 안에 답이 다 있습니다. MPTS라는 것은 M에 관련된 수익과 위험을 전부 다 뭐해라? 패스스루 해라. M에 관련된 수익과 위험을 전부 다 뭐해라? 패스스루 해라는 것이 이게 지분형 정권이에요. 그래서 이걸 갖다 우리는 MPTS라고 합니다. M에 관련된 것을 전부 다 투자자한테 패스스루 해라. 다 넘겨주라. 이게 지분형 정권이에요. 그래서 이걸 MPTS라고 하고. 그 다음에 MBB라는 것은 M을 팩트 담보로 발행하고 이자만 받아라. 본드라는 게 채권이죠. M을 담보로 해서 뭐만 받아라? 이자만 받아라는 것이 이게 채권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걸 MBB라고 합니다. MBB. 그래서 우리가 지분형 정권의 대표적인 것이 MPTS, 채권형은 MBB라 봐야 돼요. 그러면 지분형에서는 저당권 원리금 위험 누가 다 가져가고 투자자가 다 가져가고 그 다음에 채권형에서는 발행자가 다 가져갑니다. 자, 그 다음에 콜방어, 유언방어죠. 유언방어. 당연히 지분형 같은 경우에는 유언방어 안 돼.
근데 채권형 같은 경우는 위험방어 되죠. 위험방어 되고. 그 다음에 지분형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주식 사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10억 들고 가면 주식 딱 15원어치죠. 초과담보 없습니다. 없어. 근데 채권형 여러분들이 10억짜리 집 들고 가면은 은행에서 한 7억 빌려줘. 10억짜리 은행에 집 들고 가면 10억도 안 빌려줍니다. 한 7억 빌려줘. 3억은 뭐 때문에? 3억은 초과담보를 갖고 있어. 여러분들 이자 안 갈까? 이자나 원리금 갚지 않을 것을 생각해갖고 한 3억 정도는 초과담보를 갖고 있어요. 됐나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에 항목 5개를 좀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저당권, 원리금, 위험, 그 다음에 콜 방어하고, 그 다음에 초과담보 요 5개. 자, 5개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 돌싱 포맨 혹시 프로 아세요? 돌싱 포맨 프로 몰라요? 김준호 노고 하는데 돌싱 포맨에 그게 네 사람 누군가 혹시 이름 기억나세요? 김준호, 이상민, 또 누구 있더라? 탁재원, 그죠? 임원이 그죠? 임원이. TV 안 봐요? 잘 안 봐요? 안 봐요? 왜 안 보는데? 재밌는데? 임원이 그분이 골초입니다. 골초. 임원이가 골초예요. 모릅니다. 나는 골초인지 아닌지. 사실은 몰라요. 여러분들 그냥 이해해 주겠고. 근데 여기는 임원이가 아니고 여기는 저원입니다. 임원이가 아니고 뭐라고요? 저원이라 봐야 돼요. 저원이. 저원이가 뭐라고? 저원이가 뭐라고? 골초가 됩니다. 골초. 그래서 우리가 5개 항목을 갖다가 기억할 때 임원이 골초, 임원이 골초 하지 마시고 저원이 골초, 저원이 골초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저란 것은 저당권, 원이란 것은 원리금, 그 다음에 위란 것은 위험, 그 다음에 콜 방어, 그 다음에 초과담보, 저원이 골초, 저원이 골초 이렇게 해서 5개 항목을 기억하시고 이 안에다가 여러분들이 체화만 넣어주시면 돼요. 체화만 넣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혼합형이라는 것은 뭡니까 하게 되면은 혼합형이라는 것은 얘는 나눠가지는 거야. 나눠가지는데 저당권은 누가 가져갑니까 하면 발행자가 가져가고 그 다음 원리금과 위험은 투자자가 가져갑니다. 나눠가진다 봐야 돼요. 그런데 원리금과 위험을 투자자가 가져가기 때문에 콜방은 원래는 안 돼. 콜방은 원래는 안 되는 것을 갖다가 보완한 게 맨 마지막에 나오는 CMO입니다. CMO 특징이라는 것은 원래 콜 방어 이게 안 되는 것을 갖다가 장기 투자자들은 콜 방어를 갖다가 가능하게끔 해주는 것이 이게 CM으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초과담보는 반이라 보시면 돼요. 혼합형은 반입니다. 10억에 8억 5천 발행하고 이거는 초과담보는 1억 5천 딱 반이라 보시면 돼요. 됐나요? 자, 한번 봐볼게요. 자, 그래서 칸을 한번 맞춰봅시다. 맞춰봅시다. 항목은 5개. 저당권, 원리금, 위험, 그 다음에 콜 방어하고 초과담보, 저원이 골초, 저원이 골초. 자, 이때 지분형 MPTS를 사게 되면 MPTS 요 지분형 정권을 사게 되면 저당권, 원리금, 위험은 누가 다 가져간다 그랬습니까? 투자자가 가져간다 그랬죠. 얘는 누가? 투자자가 가져가고. 자, 지분형 같은 경우는 콜 방어 되고 안 되고? 안 되고. 초과담보도 없다 그랬습니다. 그죠? 초과담보도 없다 그랬어.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채권형 같은 경우에는 저당권, 원리금, 위험 누가 다 가져갑니까? 누가 다 가져가요? 얘는 발행자가 다 가져갑니다. 발행자. 당연히 콜 방어 되죠. 되고. 초과담보 10억에서 우리가 7억, 3억 기억하고 있습니다. 3억. 자, 중요한 혼합형이죠. 혼합형 같은 경우에는 나눠 가죠. 혼합형 같은 경우는 나눠 가지는데 저당권은 누가 가져가고 발행자가 가져가고
그 다음에 원리금과 위험 누가 가져갑니까? 투자자가 가져갑니다. 투자자가 가져가기 때문에 콜방 안 돼. 근데 요걸 갖다가 보완한 게 CMO예요. CMO에서는 누구만? 장기 투자자들은 콜 방어, 위험 방어를 막아줍니다. 그 다음에 초과 담보는 이거의 반, 3억이니까 1억 5천 이렇게 딱 잡아놓으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박스만 채워주시면 돼요. 박스만. 박스 채우기는 너무 쉽죠? 너무 쉬워. 여기 보니까 우리가 MPTS를 보니까 MPTS입니다. MPTS. B자가 있어 없어요? MPTS B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 T밖에 없어. T. 그러니까 투. MBB는 T자 있어 없어요? T자 있어 없어? 없어. B밖에 없어. B. 그러니까 발. 그 다음에 MPTB는 얘는 T도 있고 B도 있어.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되죠. 발, 투 하시면 돼. 요거 외우는 건 어렵지 않죠. 뭘 해야 됩니까? 항목을 기억하셔야 돼요. 항목을. 그래서 항목하고 여러분들이 짝지를 이렇게 맞춰주셔야 됩니다. 맞춰주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 나오는 MPTB는 여기 MPTB하고 요 TB하고 요 TS하고 요 PT하고 요 PT는 틀려. 얘는 패스스루지만 얘는 페이스루입니다. 돈만 투자자한테 던진다 봐야 돼요. 자, 한번 맞춰볼까요? 자, 우리가 저원이 골초입니다. 지분형, 채권형, 혼합형, 그 다음에 있는데, 지분형은 저당권 원리금 위험 누가 다 가져간다 그랬어요? 누가? 투자자. 물론 T를 보니까 투투투예요. B를 보니까 요거는 뭐예요? 발발이야. 발. 지분형 콜방은 되고 안 되고 채권형은 되고 초과담보 없다 그랬죠. 여기는 3억. 자, 그 다음에 혼합형 같은 경우는 보니까 여기는 BT야. TB가 다 있어. 순수대로 읽어주시면 됩니다. 뒤로부터 해서 발, 투 읽어주시면 돼요. 콜방 원래는 안 돼. 그런데 CMO에서는 장기 투자자들은 위험 방어를 막아줍니다. 장기 투자자들은 위험 방어를 막아준다 봐야 돼요. 초과 담보는 반, 1억 5천 혼합형이기 때문에. 그리고 수익과 위험이 제일 큰 게 지분형. 수익과 위험이 제일 작은 게 채권형. 중간. 초과 담보 제일 큰 게 채권형. 초과 담보 없는 게 지분형. 혼합형은 중간. 혼합형과 수익과 위험이 전부 다 중앙이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걸 갖다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시면 됩니다. 페이지 보시면은 279페이지. 박스 그 위에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 이 박스를 그릴 줄 아시면 돼요. 그릴 줄 알기 위해서는 투 발발이 중요한 게 아니고 5개 항목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항목 기억할 때는 항상 우리 거기에 돌싱 폼에 임원의식 기억하시면 돼. 임원이가 뭐라고요? 저원이가 뭐라고? 골초라고. 임원이가 아니고 누구? 저원이가 뭐라고? 골초라고. 그 항목 5개만 다 기억하시면 돼요. 집에 가서 연습합니다. 꼭 연습하세요. 자, 그 밑에 보니까 부동산 금융의 동원 방법도 있습니다. 조인트 벤처, 신디게이트 이런 것들. 조인트 벤처, 신디게이트 뭐 이런 것들은 뭐 크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넘어가고. 자, 그 다음에 280페이지 보시면은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자, 요거 잠시 보고 넘어갈게요. 자, 우리가 2025년도에도 요 PF 때문에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보면은 지금도 울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땅은 빌려놨는데 위에 건물이 올라오지는 못하는 데가 많아. 땅은 빌려놨는데 위에 건물을 갖다가 건물이 올라오지 못하는 사업장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건 뭐 때문에 PF 자금을 못 빌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파트를 여러분들이 짓는다거나 놀이동산 이런 거 있죠. 테마공원 이런 것들. 이런 거 할 때는 항상 요거 PF를 한다 봐야 돼요. PF. 자, PF라는 것은 뭡니까 하면 요거는 프로젝트 금융이라고, 요거는 순수하게 이거는 공급자 금융입니다. 공급자 금융. 자, 예를 들어서 프로젝트 사업자 여기 롯데가 있다 볼게요. 롯데.
자, 여기 롯데가 있다 볼게요. 롯데. 동부상권에 저기 보시면 롯데 아울렛 있는데 보면 그게 테마공원 있는 거 아세요? 테마공원. 테마파크 있는데 루지라 그래요. 막 그 애들 타고 하는데 아울렛 바로 건너편에. 자, 롯데가 이렇게 해서 테마공원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프로젝트 회사를 하나 만듭니다. 이 사람이 원 사업주예요. 만들어. 근데 자기네들이 돈을 출자하는 게 아니고 사업성, 수익성, 미래의 현금 흐름을 보고 누가 투자자가 금융기관 투자자가 출자한다 봐야 돼요. 그러면 나중에 사업이 잘 안 되면은 이쪽에서 일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까 하면 손해배상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요게 PF입니다. PF. 그럼 PF라는 것은 순수하게 뭐만 보고 사업성만 보고 달라든다 봐야 돼요. 그럼 금융기관은 사업성을 보고도 그 많은 자금을 투자하는 그런 위험한 일을 왜 합니까 하면 성공하게 되면 이자가 높아요. 성공하게 되면 이자가 엄청 높아. 일반 뭐 기업 대출이 3%라면 한 9%, 10%까지 엄청 이자가 높다 봐야 돼요. 옛날에 우리가 정권사 같은 경우는 원래는 PF에다 자금을 안 듣죠. 근데 어느 날부터 정권사도 PF 자금을 대기 시작해갖고 이걸로 해서 엄청나게 자금을 많이 벌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이러한 어떤 금융기관 대출자는 뭐를 보고 순수하게 사업성만 보고 수익성, 미래의 현금 흐름. 그 다음 우리나라는 요거죠. 미래의 현금 흐름과 사업자 자산 담보. 사업자 자산이 한 몇 프로 정도는 있어야 돼. 틀린 것은 모든 자산 담보하면 틀립니다. 이해됐나요? 뭐를 보고 투자한다고? 순수하게 뭐를 보고? 수익성, 사업성을 보고 투자한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 보니까 부의 금융효과. 부의 금융효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면 요 부란 게 장부예요. 장부. 자, 테마공을 만들기 위해서 5천억 빌렸습니다. 5천억. 테마공을 만들어서 5천억을 빌렸는데 이 5천억이 롯데라는 대차대조표 장부에 부채로 실린다 안 실린다? 안 실린다. 이런 5천억이라는 어떤 부채가 여기에 장부에 실리지 않습니다. 이걸 또는 PF라고 그래요. 그래서 신용에 대한 어떤 요거는 완전히 관련돼 있다 봐야 돼요. 이 사업주가 주체가 개발한 어떤 프로젝트 회사지만은 신용관계에서는 이렇게 완전히 관련돼 있다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5천억을 투자했더라도 여기 장부에 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의금융과 PF라는 것은 요거는 프로젝트 사업자가 출자 설립자는 법적으로는 신용이 관련된 회사라 봐야 돼요. 그 다음 비소금융 또는 제한소금융. 비소금융이라는 것은 소를 구하지 않습니다. 소를 구하지 않는다 봐야 돼. 실패하더라도 여기다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한소금융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PF를 갖다가 만들기 위해서 뭐 땅을 샀든지 시설이 들어갔든지 마지막에 남아있는 잔존가치가 좀 있어. 그런 잔존가치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게 제한소금융이라 봐야 돼요. 그래서 이게 부실화되게 되면 채권해석 어렵다 보셔야 됩니다. 그러게 금융기관의 어떤 부실로 간다 봐야 돼요. 금융기관의 부실로 간다 봐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위험은 분산돼야 되죠. 사업주, 시공사, 시행사 등 이해관계자의 어떤 보정보험 다양하게 참여해서 위험을 분산하기 때문에 단점은 뭐가 단점입니까 하면은 이거는 사업이 많이 지연이 되는 게 이게 단점이라고 봐야 돼요. 이게 단점이야. 자, 그 다음에 돈은 어디서 관리합니까 하게 되면은 롯데에서 관리합니까? 프로젝트 회사에서 관리합니까? 하면은 다 틀립니다. 돈은 어디서 관리합니까? 하게 되면은 이거는 독립된 계정에서 관리한다 봐야 돼요. 에스크로 계정이라고 그러죠. 독립된 계정. 여러분들이 배민에다가 자, 배민 통해서 북경반점에다가 짬뽕 시켜 먹었습니다. 짬뽕. 요 짬뽕값 결제 어디에요? 예? 여기다 북경반점에서 결제합니까? 배민이 결제해요. 예? 배민이 결제하죠. 그럼 배민이 갖고 있는 뭐가 있기 때문에 독립된 계정이기 때문에 이걸 갖다 우리는 에스코로 계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만원, 5천억이라는 이런 큰 자금도 이 사람들 자체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 어디서 관리합니까 하면은 독립된 계정에서, 이걸 또 우리는 에스크로 계정이라고 그러죠. 위탁 계정에서 관리한다 봐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는 당연히 줄여둬야 되고, 그 다음에 일정한 요건이 되면 PF는 일정한 요건이 되면 항상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습니다.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는다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PF라는 것이 여기 엄청나게 범위가 넓지만은 우리 부동산 학교에서 다루는 거는 한 요 정도만 하시면 됩니다. 요 정도만. 내용만 대충 여러분들이 감만 좀 잡으시면 돼요. 자, 교과서 한번 볼까요? 자, 280페이지입니다. 280페이지. 1번에 의 보시면 기업. 사업주의 신용이라든가 물적 담보로 대출받는 것이 아니고 특정 프로젝트의 사업성입니다. 사업성. 사업성을 담보로 해서 이거는 대출받는 공급자 금융이라고 보시면 돼요. 니은에 보니까 맨 뒤에 보니까 가로에 부동산 담보 X, 사업자의 모든 담보 X, 자산 담보 X 돼 있죠. 요거 하나 체크하시고. 자, 그 다음에 기억해 보시면, 거기에 셋째 줄에 보시면, 독립된 계좌, 위탁 에스크로 계정 체크하시고, 독립된 계좌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니은에 비소금융 또는 제한소금융입니다. 비소금융 또는 제한소금융. 그 다음 D가 부의 예비효과. 부의 예비효과를 누린 사람은 맨 뒤에 보니까 사업주, 차입자 입장입니다. 부의 예비효과를 누린 사람은 공급자가 아니고 사업주, 차입자 입장이라 봐야 돼요. 그 다음 위험에 보니까 위험은 분산되고 비대칭성 문제는 감소되고 타이틀만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럼 밑에 3번에 보시면 단점이라는 것은 높은 금융비용과 그 다음에 니은에 보시면 사업의 지연입니다. 사업의 지연. 높은 금융비용과 사업의 지연이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네 번째, 대출자가 위험을 감소하는 방안, 기업에서부터 미험까지 위탁관리 계정을 사용하고, 그 다음에 시공사에 대한 어떤 책임 준공, 의무 부담을 시키고, 그 다음에 대출금 보증에 대한 시공사의 신용 보장 요구도 하고, 그 다음에 추가 출자 요구, 이런 것들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네요. 그죠? 그리고 미험만 좀 챙기고요. 미험. 네 번째, 금융기관 위험을 감소하기 위해서는 미험에 시행사 개발이익의 후지급입니다. 시행사 개발이익의 선지급이란 말이 너무 틀려. 후지급돼야 됩니다. 일단은 원금부터 갚으셔야 돼요. 원리금. 원리금부터 갚고 그 다음에 시행사 개발이익은 후지급이 됩니다. 그것만 챙기시면 돼요. 그래서 PF는 뭐 요 정도 여러분들이 뭐 타이틀만 조금이나 봐놓으시면 됩니다. 자, 중요한 건 오른쪽에 리츠죠. 리츠. 자, 좀 쉬고 할까요? 예.